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2부입니다. 2부에서는 역시 전문가님들 모시고 올 하반기 경제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의성 있는 내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요즘 난민 얘기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난민이 굉장히 이제 뭐 인도주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줄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갈 때 네. 이민 정책을 바꾸지 않고 3만 불 넘어간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은 당시에 생산성으로 그걸 커버를 했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다 됐어요. 그 이민 정책을 바꾸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난민도 뭐 큰 뭐 연장선상에 보면은 우리가 뭐 인도적인 차원 플러스 경제적인 요인으로도 보면 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난민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국이 이미 네.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될 거냐. 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그러한 이제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될 소위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정표가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될 점은 더 많은 건 사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탈북자도 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또 난민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거기하고도 어떻게 차별을 두면은 더 안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정책적으로 좀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국회에서 무슨 이제 뭐 특기들을 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인도적인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민, 뭐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후차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전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하는 부분 하나만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부터 한번 꼽아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대로 처방을 해야 된다. 네. 경제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나는 하반기에 재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먼저 네. 우선 해야 될 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네. 나는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동결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지난해와 같은 16.5% 이상 올리다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충격이 큰데 여기다도 또 더 이런 속도를 올리다가는 엄청난 오히려 한국 경제가 후폭풍이 엄청나게 정부가 감당 못할 정도로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속도 조절하고 여건 정비를 위해서 일단은 동결하는 게 나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만 했잖아요. 이 정부에서 혁신성장 지금 내놓고 아무 성과가 없는 게 혁신성장 실질적으로 네. 4차 산업혁명이 가시적인 시장화되고 성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뭘 해야 될 거냐. 뭐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시장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에 좀 더 초점을 그쪽으로 대폭 옮겨야 된다. 이때 나는 한번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핸드폰 회사들이 세계적인 지금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처음에 시장할 때 정부와 민간 합동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고를 알겠습니다. 고모님은 그러면 올 하반기에 정부가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이기 때문에 청구서가 많이 날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이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내년도가 굉장히 좋은 게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입니다.
아. 2019년도에 없고 2020년도에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네.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 대통령 선거 되게 12월에 하는데 그건 3월 29일 날 하게 돼 있어요. 5월 달에 뽑기 때문에 그러면 2021년은 벌써 대선 분위기로 가요. 자,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네. 청구서 내밀 그런 단체나 사회 뭐 이런 이 집단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밖에 없어요. 아, 그렇네요. 예산도 마음대로 짜시고요. 뭐 그다음에 정책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런 호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저는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혁신 성장 규제 안 하면요 기업들이 알아서 다 잘합니다. 네. 잘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구들장 그 바꾸는 작업이에요. 네. 네. 성장의 여건을 좀 마련해줘야 하는 현재 시장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초 전망에 의하면 올해 코스피 3000시대 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많았는데 요즘은 또 하락세입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의 경우에는 저번 주 월요일입니다. 뭐 800선 붕괴도 됐고 굉장히 연중 최저치를 찍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은?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아주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지 2000포인트도 넘어가고 야 근데 처음에 기대하기는 야 내년 올해 이제 들어와서는 3000까지도 가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있었죠. 그렇게 했었죠. 네. 그거는 완전히 기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요건 가장 주식시장이 하락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유동성 공급이 계속돼야 되겠죠. 네. 정부의 이제 저금리 정책입니다. 그게 네. 이때까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이 됐었는데 이제 금리 세계적으로 금리 정책이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게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은 같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융 정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 이제 거기 대표적인 게 또 G2의 경쟁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중국의 유동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실적인데, 네.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동안 실적이 뭔가 반도체, 이 세계 최고의 지금 작년에 이게 이제 피크아웃하고, 네. 또 스마트폰도 이게 이제 금년도에 갤럭시 S9을 갖다가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거에 신제품이 나올 때 그때 초기 매출 신장에 비교해 볼 때 이제 턱없이 인기가 시들하다. 네.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소위 말하면 피크아웃 시장도 피크아웃 하는 게 아니냐. 정체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답은 수익이 계속 뒷받침해 주지 못할 거다. 네. 지금 다른 데는 다 구조조정한다고 어렵고. 네. 그럼 수익 뒷받침 안 되죠. 유동성 어려워져. 그러면 주식시장이 뭐 조정기 그렇죠.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하락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쭉 보시면요. 작년도 이제 9월 달경에 우리가 2,490을 한번 찍습니다. 네. 그때 상승세에 이제 터전을 만들고 네. 올해 1월 29일 날 2,589를 찍으면서 네. 기대치가 굉장히 저걸 했죠. 그래서 노무라 증권부터 해서 많은 데가 3,000 넘어간다 그랬는데 네. 사실은 지금 뭐 다들 그것을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2,400에서 2,800 박스권으로 돈다 그러는데 일단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나빠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158조거든요. 근데 네.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떨어지게 마련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악재들이 몇 개 있죠. 금리 인상. 미국이 그렇죠. 금리 인상 2번 더 하면은 이건 악재 중에 한. 그다음에 신흥국 그러면 유동성 위기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게 있죠. 그다음에 유로존의 지금 정치적 리스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데 이탈렉시아다가 이제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지 지금 뭐 7월 6일 날 이제 이 관세 품목들이 이제 정해지면서 그렇죠. 이제 더 가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이게 악재로 지금 뭐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00 좀 난망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분명히 네. 우리가 조금 치고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가 이제 이 주도주로 가는데 3분기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그렇지만 4분기에는 다시 박스권으로 이제 또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조금 올라갔다 박스권, 또 올라갔다 박스하는데 3천 가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동력은 아직 부족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죠, 원장님. 네, 뭐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또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는 수동적인 소위 어답티브한 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한국은. 네, 네. 지금 미국은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미국과 금리가 이제 아마 지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일어난 일이죠. 네. 이제 최선진국으로서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좋아도 2, 3% 수준 넘기가 힘드니까 네. 최저 금리를 요청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더 낮아지는데 그것보다도 더 못해졌다는 이야기 하게 더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2차례 더 올리면 우리가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하면 네. 금리 역전 현상이 약 1%포인트 이상 같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진다. 1%포인트를 넘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갭이 1%포인트 넘지 않도록 네. 우리도 같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반기에 벌어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응적으로 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에 정시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고민사항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나빠진다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금리를 올려요? 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려줘서 소위 말하는 몸에 피가 돌듯이 이 뭐 소위 말하는 이 선순환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말씀하신 위험 때문에 우리가 따라 올려요. 그러면 저혈압의 환자한테 고혈압 약을 먹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어때요? 지금 뭐 고민이 무지무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올해 2차례 올리는 것은 뭐 결정적인 것 같고 지금 앞으로 6차례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점도표를 보면은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경기 침체기로 가면 6번 올리면요. 네. 3%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자본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네요. 이거는 진짜로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네, 네.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게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네. 미국 금리 정책 눈치만 볼 수밖에 그것도 없는 따라갈 상황이에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따라가지도 못한다니까요. 또 그러니까요. 침체기 되면. 그러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주열 총재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금 본급 다 오히려 반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시장 얘기가 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 기상도가 또 맑음이 아닌 상황인데요. 조속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 제안 좀 아니 해주시죠. 굉장히 고용시장에 좋게 말씀하세요. 맑음이 아니라 참사라니까요. 참사. 제안을 좀 그러면. 참사가 났을 때는 네. 사건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모든 거 하던 걸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하던 거 중지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저임금 이제 그만 올리고 네. 근로시간 뭐 단축하는 거 아니 그거 조금 더 연기해도 국민들 아무런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 안 망가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노동시장을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네. 임금 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노사정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노사정 대타협을 다시 한번 이룰 때 우리가 진짜 고용이 다시 살아나고 이러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인위적으로 자꾸만 2년 3년 뭐 지원금 줘서 자꾸만 하는 거는 아까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구두로 내려왔는데 장작 그장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다시 한번요. 네, 저기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근로시간
의원 단축, 네. 또 최저임금 만원, 네. 이걸 갖다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이거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면 네. 아까 말씀한 대로 고용 참사가 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네. 내수 서비스에 또 제일 지금 뭐라 그럴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직격탄을 더 맞을 알겠습니다. 거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 분배 정책은 네. 저희들이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소위 말하는 근로장려 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그 사후적인 분배 정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더 모색해보고 이런 소위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제도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여건 정비를 하고 네. 또 타협을 이끌어내서 점진적으로 이뤄가야 된다. 그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근로시간 단축도 보면요. 사무직은 6대4로 사무직은 찬성을 해요. 농립업이나 이런 인대는 이게 거의 비슷해요. 5대5. 근로자들,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 자기의 노동을 내야 되는 이 공정 근로자들은요, 3대7로 반대를 해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여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이런, 노동 중심의 어떤 이 공급 체계가 아니라, 공급 체계가 아니라 이 임금 체계가 아니라, 서비스 유통업이 우리가 70%예요. 서비스 분야가. 거기서는 이런 거 한번 나오면은 그냥 완전히 이거는 치명상이거든요. 아니 아침 10시에 나와서 뭐 식사 준비해서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밤 늦게까지 일하셔야 되잖아요. 근로시간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지역별 산업별 이제 다시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봐야 되는 전체 큰 그림. 그게 있을 때 고용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물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 인상, 원화 약세 등에 힘입어서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물가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연간 2%지 않습니까? 저는 그뭐 크게 유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상승을 하더라도 원화가 절하되더라도 2%의 소위 목표는 저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비용이 상승이 되면 그 상승이 이제 물가 상승까지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순환계가 작동이 되면 거기 더 가속이 붙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들장이 내려 이제 순환계가 다 끊겨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그런 이제 비용 상승 효과가 지속적으로 물가를 올리지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뭐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물가 잡는 데는 기여하게 될 거다. 그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아니 그래도 계속 이렇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차원에서 물가 오를 개연성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필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최악이거든요.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 오면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취약한 경제 이 구조하에서는 이거는 잃어버린 30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딱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들어갈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청년 실업률 어쩌고 가계부채는 어쩌고 그다음에 그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재정을 쏩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쭉 오는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조로 사실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고착화될 때 문제죠.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를 또 짚어보게 되면 3%의 경제 성장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거 3%의 경제 성장률 보면? 지금 뭐 KDI나 또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2.8까지 이제 내린 상태고요. 내렸어요.
자, 근데 우리 정문고 원장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3%나 2.8%나 뭐 네. 무엇이 중한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국가 개혁, 뭐 개조 발전 전략의 대혁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옛날처럼 7%, 8% 목표를 정했다가 네. 그게 달성이 안 돼서 5%가 되면은 어때요? 3%보다는 높잖아요. 3% 정해놓고 3% 맞추는 것보다는. 네. 그렇다면은 우리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경제 성장률 지금 3% 잡아놓고 저성장 트랩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는 쉽게 움직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올해는 못 맞춘다는 거예요. 창피할 수도 있고 지금 진단이 잘못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정문고 원장이나 저 같은 이런 경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네. 52시간은 더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 경제 성장률 가능할까요? 3% 지금 뭐 모든 지금 지표들이 지금 이번 상반기에 선행 지표를 다 따지고 보면 네. 전부 다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제가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갈 거다. 네. 뭐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또 OECD에 수출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나마 작년에도 두 자릿수 신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3.1%예요. 네? 아까 뭐 이게 온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아래 몸만 반짝 당해봐야 전체 평균은 정령 영향을 안 준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올해 볼 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뭐 금년 상반기 수준의 경제 성장률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3%는 어렵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제 3%는 이제 이런 그 목표를 갖다가 제시할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거였죠. 몇 주 전에 네. 그 태국의 치앙라이주에 네. 그 탑루엉이라는 그 동굴에 네. 태국 소년들 13명인가가 뭐 갇혔던 적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 네, 네. 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 같아요. 그 잠수부들이 그냥 와서 연명해 주는 걸로 좀 며칠 더 연명하고 그냥 바깥에만 보고 비가 더 오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저희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나오려고 그러면은 자기 좌표가 어디 있는 거 알고 어느 방향으로 다 가야 되는 그래서 구들장에 대응하는 동굴 이론 하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1시간에 걸쳐서 올 하반기 경제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다소 어두운 전망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좀 활짝 피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